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인종대왕 태실과 사도세자, 순조, 헌종, 태봉도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왕실 자녀의 태를 묻은 태실과 태실의 위치를 그린 태봉도 세점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건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를 살펴보고 특히 세종대왕이 자녀 18명의 태를 2열 횡대로 모아뒀다는 성주 태실, 거기에 얽힌 뒷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전에도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를 얘기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예. 일단 태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아를 싸고 있는 조직이라고 하고요. 산모가 임신 중에 태아에게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태방과 탯줄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왕가의 태를 묻은 것이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보물로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태를 묻는 풍습은 동서고금을 처리하는 풍습이죠. 동서고금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풍습이었는데요. 엄마와 태아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뭔가 신성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길지를 찾아서 조성한 태실에 태를 묻는 이른바 태실 문화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풍습이라고 합니다. 선조 수정실록 기사를 봐도 태를 묻는 풍습은 신라와 고려 사이에 생겼는데 예부터 중국에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문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라와 고려 사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신라 장군 김유신의 태를 높은 산, 충북 진천입니다. 충북 진천에 묻었는데 지금이면 이제 고려죠. 고려 때도 이 산을 태령산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고려사를 보면 그런데 그 김유신의 태가 신령으로 변해서 그 산을 신령산, 태령산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태를 이렇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유가 뭐죠? 세종 때 풍수가인 정왕이라는 사람이 세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태로 인해서 장성하게 되고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잘 될지 못 될지가 모두 탯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정왕은 또 이 탯줄이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해지고 학문을 좋아하게 되고 구경이라 그래서 9개 유교 경전에 정통하게 되고 원만하고 마음이 밝고 병이 없게 되면서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자의 태도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단정해서 남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태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의정난이나 중종반정 그리고 인조반정 같은 정변으로 희생된 안평대군이라든가 연산군 광해군의 태실이 예외 없이 파기되거나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실의 파기라는 게 곧 조선과 이어지는 핏줄이 끊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태를 왕제의 혈통 어떻게 보면 정통성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태를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생긴 건데 근데 좀 전에 세종대왕 자녀들의 태를 한 곳에 모아뒀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성북 경주 성주 선석산 끝자락에 뭔가 봉긋하게 솟아오른 태봉이 있어요. 한 해발이 258m 정도 되는데요. 이 태봉이 풍수상으로 보면 돌혈이라 그래서 돌출된 뭔가 봉긋한 봉우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봉의 정상부 평탄지가 남북이 한 50m 되고 동서가 한 20m 되는데 굉장히 평탄하죠. 거기에 그 세종대왕 아들 18명과 원선 시절의 단종의 태, 그래서 모두 19개의 태실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 사적 명칭이 세종대왕자 태실인데 원칙적으로는 세종대왕 왕자와 원선인 단종태실이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둔 자녀 특히 아들의 태를 다 모아둔 거예요 한꺼번에? 딱 한 분 17명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세조인 문종의 태는 예천에 따로 모셔뒀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통을 이은 세자의 태를 좀 다른 왕자들하고 달리 높게 평가를 해준 거고요. 같이 모아둘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종을 빼고 대군 7명과 군 11명 해서 왕자 18명의 태를 2열 횡대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차남인 진양대군이 나중에 수양대군이 되고 나중에 또 세조가 되는 분인데 그 세조의 태를 시작을 해서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으로 이렇게 세우고 뒷열은 화의군서부터 해가지고 이 왕제당까지 11분의 이렇게 그 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줄이 지금 두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앞쪽은 대군이고 네. 뒷줄은 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줄은 정부인인 소나무가 나온 적자 7명, 그러니까 문종을 빼고죠. 그리고 네. 뒷줄은 후궁들이 나온 서자를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이게 다 차별을 뒀군요. 그렇습니다. 적세의 차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장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아들들하고 그렇죠, 차별을 그렇죠. 두고 네, 그렇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도 네. 누구 소생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단종의 태는 어느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단종의 원손 시절의 태실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아기 태실이라고 하는데 예. 임금이 된 후에는 같은 성주의 법린산이라는 곳에서 가봉 태실이라 그래서 임금의 격에 맞게 뭔가 치장을 한 그 태실을 만들어서 따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기 태실 자체는 남아 있었죠. 그래서 원손 단종의 아기 태실은 대군들 태실에서 서북쪽으로 한 11.2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문종을 제외한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가 열애 없이 다 모인 겁니까? 그런데 이제 세종의 자녀가 18남 4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게 그러네요. 생길 숫자가 것 모자란데요. 같아요. 왜냐하면 세자인 그 문종의 태실이 다른 곳에 있다면 선석산의 왕자 태실에는 17기가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단종 태실은 빼고요. 근데 왕자 태실이 18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실 하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태실의 배치도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배치된 왕자당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그분입니다. 이 왕자당의 태실에서 출토된 비석과 태지석을 보면 왕자당이라는 분은 1442년 7월 24일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고 태는 그해 10월 23일 날 묻었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 분인데 예. 근데 그동안은 잘 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왕실 족보에는 혹시 누군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태실 연구자가 왕실 족보인 선원보 그다음에 선원록을 찾아봤더니 예. 한결같이 적자와 서자를 통틀어서 세종대왕의 자녀는 18남 4녀고 막내 18남은 1439년생인 담양군 이거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선석산 태실의 마지막 등장하는 1442년생 왕자 당과는 이 담양군 이거라는 분 18남인 3년 차이, 3년 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세종대왕이 숨겨두는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없는 자식의 태를 묻지 않았다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네. 숨겨놨다기보다는 뭔가 족보에 올리지 않았거나 뭔가 누락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분이 1442년생이잖아요. 예. 근데 1446년 4년 뒤에 세종 부인인 소나무가 승하했을 때 왕자들의 상복을 입는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겨우 8살인 18남 담양군은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1442년생 막내인 왕자 당이 1446년에 없는 존재였다. 네. 그럼 그 사이에 4년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5살도 안 된 죽은 왕자였기 때문에 족보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이 옳다면 어쨌든 간에 세종의 자녀는 앞으로 18남 4녀가 아니라 19남 4녀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자는 세종대왕은 왕자 18명의 태와 원손의 태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두고 네. 그걸 이제 보러도 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흐뭇해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정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듣고 이제 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또 왕자가 많으면 다복하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또 22명의 23명이죠. 그 이게 자식을 뒀는데 예. 그 중에 19명을 왕자로 뒀으니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흐뭇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왕실의 운을 좌우한다는 태를 그렇게 모아뒀으니까 우리 조선은 뭐 날로 번창할 거야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선이 번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세종의 자녀들은 또 하나같이 총명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종대왕 자녀들 얘기만 해도 이래부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예. 딱 하나씩만 이제 거론하자면 그 세자인 문종 같은 경우는 그 세종 시대의 불후의 발명품이 있죠.
치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치국이를 이 세자가 발명한 거거든요. 세종실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엔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예. 그 수양대군 세조의 경우는 역시 세종을 도와서 한글 창제 보급에 뭐 힘을 보탠 거 이거는 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예.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왕 세종의 명을 받아서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석보상조를 편찬하고 또 그거를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잘 아는 안평대군은 뭐 서예, 시문, 그림, 가야금 둘은 능해서 예, 맞아요. 중국을 방문한 조선 사신이 중국에 좋은 글씨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조선에 최고가 있는데 안평대군인데 왜 여기 와가지고 그걸 찾냐라고 반문했다라고 하죠. 혹시 다른 왕자들은 어땠습니까? 뭐 다른 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이명대군은 그 세종의 명을 받아서 총통 제작을 감독을 하고 또 큰형인 문종 즉위 후에는 화차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광평대군은 사서상경에 또 능통을 하고 음률과 산수에도 밝았다 그러고 금성대군은 아시다시피 뭐 강직한 성품 또 죽기를 각오한 충성심으로 또 이름을 날렸고 평원대군은 시와 예 그다음에 서예 활쏘기 말타기에도 능했다 그러고 막내인 영흥대군은 또 당현종의 이야기를 적고 고금의 시를 덧붙여서 이렇게 엮은 명황 계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또 한글로 번역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서에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다른 서자들 그러니까 군들도 그 능력도 뭐 다른 이복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네. 한결같이 이렇게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건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그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또 대단한 분일 거 아니죠. 그렇죠. 참 세종대왕은 참 타복하고 행복하셨겠다 생각 드는데 근데 원래 왕이 되면 임금의 격에 맞게 태실을 따로 주성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조의 태는 왜 옮기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단정에 뭐 태실을 옮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 왕자 태실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도 형 문종처럼 뭐 태실을 따로 옮기고 또 화려하게 치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빨리 태실을 옮기시라라는 신하들의 주청이 빗발쳤는데 세조는 그래 임금의 격에 맞게 성물을 치장하는 것은 좋지만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세조의 명에 따라서 결국 그 자리에 가봉비만 세워가지고 뭔가 다른 왕자들의 태실과 좀 구별짓는 선으로 사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끝냈습니다. 가봉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좀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임금의 격에 맞게. 네, 뭐 이렇게 비석을 비석을 좀 더 치장한 비석을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의 태가 여기 같이 있는데 어찌 나만 옮기겠냐. 다만 그 수양대군, 진양대군 비라는 표석만 없애고 임금이라는 알리는 그런 비석만 세워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네. 비석의 내용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쓰냐면 빛나는 오얏나무 1000가지 만 잎사귀라 성태 즉 태조의 태를 옮기지 아니하니까 검소한 덕이 더욱 빛난다라고 했는데 오얏나무는 자두나무라고도 하는데 한자 이가 오얏나무 있잖아요. 오얏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얏나무가 1000가지 만 잎사귀다라는 것은 이씨 형제들이 이씨 왕가가 뭐 형제가 번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제가 굉장히 돈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조의 형제가 진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세조는 계의정난으로 손 아랫동생인 셋째인 안평대군을 죽이고 또 3년 후에는 또 뭐가 일어납니까?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동생 금성대군과 또 아까 얘기했던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같은 그런 서자들 그 이복 형제들이죠. 그걸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인 단종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음에 선석산에 마련돼 있던 5분의 이 형제들의 태실까지도 훼손시키거든요. 그리고 선석산에 있는 단종의 가봉태실이죠. 그 선석산에 있는 건 아기태실이죠. 아기태실은 납이 뒀는데 단종 즉위 후에 나중에 법린산이라는 곳에 조성한 단종의 가봉태실 임금이 된 후에 만든 가봉태실은 역시 파괴되거든요. 아니 세조는 그 어떤 임금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태는 그냥 그 자리에 둬라. 형제들 아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집권할 때는 다 형제들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파괴된 그런 대군들의 태실
시설물들이 산 아래까지 이렇게 굴러떨어져 있었는데 1977년에 대대적인 보수 정비 때 그중에 일부가 수습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복원이 된 건데요.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조가 형제에 운운한 것이 뭔가 그렇죠. 좀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진심이냐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카와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건 맞는데 그 죄를 반성하고 뒤늦게나마 뭔가 참에 몸부림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드는데요. 뭐 죽이고 싶어도 죽인 건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또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쉴드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지금하고 시대가 또 달랐으니까 네.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형제가 좀 남아 있거나 또 뭐 네. 정적이 있으면은 언제든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컸던 시대였으니까 또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는 좀 비정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들리긴 하지만 지금의 잣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느 나라나 뭐 중세 시대, 봉건 시대 얘기 들어오면 네, 야 어떻게 저랬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비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왕자의 태실만 얘기했잖아요. 네. 공주 태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세종의 공주도 4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실을 마련해 줄 만도 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종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태실의 제도를 뭔가 이제 처음부터 확립을 시켰기 때문에 초창기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공주의 태실까지 마련해 준 분은 성종 때부터인데 세종의 버금가는 우리 성군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성종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부인이 12분이나 되는데 그 16난 12녀를 둡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자식을 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녀의 자녀들 뭐 여성들 그 여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태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그 성종의 이 공주들, 옹주들 태실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종 때부터 이렇게 세종이 세운 원칙이 있죠. 왕실 자손들의 태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묻는 전통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뭐 선산 둬가지고 이렇게 네. 가족 묘를 이렇게 한 곳에 모으잖아요. 네. 근데 억지로 모으는 일을 세종은 했는데 왜 성종은 이렇게 흐트러뜨렸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땅에는 좋은 혈처가 딱 한 곳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른 곳은 혈처가 좋은 게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좋은 땅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길지 한 곳에 18명, 19명의 태를 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종 같은 경우는 그럼 28명을 묻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세종 이후의 임금들은 대부분 왕자나 공주 한 사람당 한 곳씩 태실을 마련해 둡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일종의 명당 같은데 네. 길지에다가 태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후손이 있으면 왕자와 공주가 있었으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찾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안태 행사라 그래서 안태 그 행렬 예.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피곤하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명당이야. 그러니까 길지야. 뭐 행사도 거하게 하는 데다가 네. 그리고 명당 자리가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한 200보 100보 이렇게 금단의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졸지에 그렇죠. 금단의 땅이 되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내내 그것이 그 폐단이다라고 해서 상소가 빗발치게 올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안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왕실 태실이 일제강점기 때 순환을 겪었다고요? 요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예. 이 전국 길지에 이렇게 봉안되어 있던 조선왕실의 태실 일제강점기에 순환을 당하는데 1929년에 전국의 태봉 39곳을 회찰한 다음에 그곳에 조성되어 있던 태실 54위를 서삼릉에 집단 이주시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의 만세 안녕을 기원해서 이렇게 봉안한 그런 조선왕가의 태를 죽음의 공간에 이렇게 무덤인 서삼릉에 묻어버린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태라는 게 일종의 혈통, 네. 상징하고 생명이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덤에 묻었으니까 의미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제가 새롭게 조성한 왕과 왕자의 공간을 한일자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일본을 상징하는 뭔가 날일자 형태가 돼요. 이렇게 공간을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하도 또 뭐냐면 원형의 시멘트 관에
태지석과 태양아리를 묶고 그 위를 또 날일자 형태의 어떤 시멘트 석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뭐 의도가 뭐 되게 불손한 거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종대왕이 쓸데없이 풍수지리를 접목한 태실제도를 만들어서 갖가지 폐단을 야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의 그 이 잣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한데 백성들 눈봉기에 뜻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예, 후대 그렇습니다. 왕들이 계속 태실을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피해를 그 백성들한테 피해를 준 측면이 세종 때도 있으니까. 그런 또 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네. 일리 있는 비판 같긴 하지만 또 뭔가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태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아 엄마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이렇게 이어주는 매개체인데 예.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태를 소중히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어진 전통이라고 하면 좋을 듯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마냥 또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조선왕실의 태실이 집중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경북, 충남도가 협약을 맺어서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뭔가 그래요. 등재한다는 목표를 띄고 있는데 태실 문화가 사실은 우리만의 전통이기 때문에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른 듭니다. 나라엔 전혀 없어요. 태실 문화는. 태실 문화라는 건 없어요. 왕실의 태를 이렇게 그 길지에 묻은 그런 네.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왕릉에 이어서 예. 태실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 날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